안녕하십니까. 국제학부 부학부장 이승호입니다. 오늘 국제대학원 국제학부 GPAS 동남아시아 워크숍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워크숍의 주제는 동남아시아 경제개발과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분이신 세 분을 모시고 다 세 분 다 소속기관 다니신데 그 전문 분야는 경제개발하고 지속가능 쪽에 굉장히 오랜 경험과 또 연구를 또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또 김태형 박사님이나 또 박신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UN 쪽 기구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연구나 어떤 경험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좋은 말씀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일정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보시면 쭉 나와 있지만 박성호 원장님께서 인사말 해주시고 특강을 들은 김태형 박사님과 또 유진수 교수님 특강을 들은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박신영 박사님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토론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성호 원장님께서 개미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앉아서 하려고 했는데 불러주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4년간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원하는 대학원의 지역연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GPAS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GPAS 프로그램이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고 우리 학교는 3개 지역의 GPA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 그리고 일본, 유럽 이 3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 지역은 특별하게 저희가 풀 패키지라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남아 지역은 우리 학생들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인턴십을 갔다 올 때 우리가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남아 학생들은 또 정규 학기에 이 장학금도 상당히 풍성하게 지원을 하고 일본이나 유럽은 주로 이제 학생들이 하는 자치적인 연구 활동이나 또는 현지 조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가능하게 해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대단히 커다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그 워크숍은 저희가 약간의 성격을 달리해서 하는 워크숍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동남아나 일본, 유럽이 다 같이 그 개별적인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남아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경제개발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가장 정통하신 전문가 세 분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이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발표해 주실 김태형 박사님, 두 번째 유진수 교수님, 세 번째 박신영 박사님들 다 이 세 분들은 이 김태형 박사님께서는 코이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콜롬보 플랜이라고 하는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콜롬보 플랜에서 더블 어포인트먼트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 4, 5년 정도는 UNESCAP 방콕에 있는 UNESCAP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들으니까 이제 그린 그로스 쪽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동남아 지역의 그린 그로스에 대해서 펄리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유진수 교수님은 사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산업조직론의 대가이십니다.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제 경쟁정책 쪽에 많은 일을 하셨고, 이 로펌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최근 한 2년 정도는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의 일들을 많이 하시고자 몇 분들과 모여서 국제경제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장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최근에 작년에 그 우리 국제대학원이 국제경제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나 수주했는데
이게 이제 스리랑카에 대한 KSP 사업입니다. KSP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식 공유 사업이라고 해서 Knowledge Sharing Program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개도국들의 경제 개발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저와 강문성 교수님이 참여하고 있고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유진수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몇 분이 참여해서 그 스리랑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사업이 1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KSP 사업을 통해서 본 이 스리랑카의 그 수요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신영 박사님은 ADB에서 오래 계셨고 그 전에는 이제 OECD 이런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이 국제기구에서 가장 오래 일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나중에 오시겠습니다만 지금은 KDI에서 어떤 업무 협의 때문에 KDI에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시겠습니다만 이 파이낸셜 시스템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 업적이 있으시고 물론 이제 정책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연구 업적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씀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 분이 사실 쉽지 않은 일에 쉽지 않으신데 많은 그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셨기 때문에 일단 두 분께 좀 커다란 박수를 주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사회는 이승호 교수님께서 일단 첫 번째 순서로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셨고요. 그 첫 번째 연사로는 방금 소개해주신 그 UN 에스캅의 김태형 박사님께서 그린 그로스 인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로 오늘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나오시죠.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태형입니다. 저는 그 코이카에서 11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콜롬보 플랜이라고 스리랑카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서구 복구 프로그램이었던 마샬 플랜을 아시아에 카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UN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조직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능이 많이 퇴화됐습니다만 1960년도, 70년도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콜롬보 플랜의 혜택을 받아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UN에 들어간 지는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UN 에스캅이라고 그랬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대충 설명드리면, 쉽게 설명드리면 UN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넓으니까 대륙별로 이렇게 리저널 헤드쿼터 같은 거 하나씩 놓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두고 있는 게 에스캅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하나 있고, 아프리카에 하나 있고, 남미에 하나 있고, 유럽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62개국을 담당하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960년대, 70년대 ADB가 없을 때 에스캅이 만들었거든요, ADB를. 근데 이제 ADB는 더 커졌죠. 이렇게 더 커지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기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정문화된 UN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기능이 많이 퇴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아시아 태평양에서 리저널 어프로치를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설명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세 가지 주제인데, 처음에 부탁받은 것은 이제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쪽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요. 근데 그 이후에도 시간이 되면은 좀 다른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주제를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린 그로스 골랐습니다. 이게 리오 플러스 20, 올해 이제 6월달에 그 리오에서 하는 리오 플러스 20의 두 개의 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린 그로스라고도 하고 뭐 그린 이코노미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 그린 그로스가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UN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시간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잡을 구하실 텐데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하고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흐름 같은 거하고 같이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20-30년간 뭐가 키워드가 될 거냐. 그러니까 하나는 아직까지도 이코노믹 그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문제입니다. 뭐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 속도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섭 리전별로 중국은 인구를 잘 컨트롤하고 있는 반면에 방글라데시에는 인구를 잘 컨트롤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아직도 앞으로도 한 30년에서 50년은 먹고 살 거릴 거다라는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 드라이버를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들 인컴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엔에서 볼 때는 하루 1달러 이하의 절대 빈곤층을 초점을 맞춰서 항상 정책을 펴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2달러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것도 한 2.4%씩 계속 2030년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인구 수요에서 온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보면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는 약 아태 지역에서 4억 6천만 명 정도가 아직도 물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세 번째 클라이밋 체인지 인바이러먼트 이슈인데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밋 체인지가 존재한다고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도대체 클라이밋 체인지가 발생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서로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가 무엇이 클라이밋 체인지를 일으키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카본이냐 메탄이냐 아니면 사이클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클라이밋 체인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 과학자들이 공통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ADB 자료인데요. 절대 빈곤수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적으로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MDG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뜻이죠. 그러나 미들 인컴으로 보면 미들 인컴이 그렇게 미들 인컴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했다는 거죠. 단순히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미들 인컴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고요. 빈곤 퇴치로 보면 2005년에서 2009년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많은 많은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빼면은 한 얼마가 되나? 단위가 1년이니까 이건 150 밀리언 정도가 줄어들죠. 그러나 미들 인컴으로 보면 2달러 기준에서 1.25에서 2달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많이 줄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절대 빈곤층은 많이 줄였지만 2달러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많이 줄이지 못한 아직도 전통적인 빈곤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솔루션이 뭐냐?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란 말이 한 2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UN 시험 볼 때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실패라고 생각하느냐. 실패라고 생각하면 너에 대한 대안은 뭐냐? 이게 인터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핏 미리 생각 안 해두시면 잘 대답하기 힘든 내용이죠.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거든요. 저도 물론 버벅거리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세기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냐에 대해서는 보는 측면에 따라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부족하다고 보는 게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가 앞으로 좀 성공하려면 새로운 디벨롭먼트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과거 디벨롭먼트 패러다임이 뭐였냐?
리소스 인텐시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환경이나 물, 뭐 이렇게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자본과 노동재를 많이 투여하면 프로덕션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지하게 막 자본이나 자원을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로스가 중요한데 롱텀으로 보려면 그린 쪽도 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에스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스캅에서 2005년도에 그린 그로스란 말을 이렇게 묻혀 있었는데 가져왔죠. 그린 그로스란 말은 1978년도 정도에 한 신문 기자가 썼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이브 시킨 거죠. 그린 그로스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에피시언시를 넘어서 에코 에피시언시로 가자는 내용이거든요. 에콜로지컬, 그러니까 이코노미컬리 에피시언시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에콜로지컬리 에피시언시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콜로지컬리는 굉장히 에피시언시한데 에코노미컬리는 꽝이거든요. 그래서 풍력에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은 산업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풍력 산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거는 물론 CDM 보조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나 테크놀로지가 필요한데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놨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도 중요하지만 테크놀로지 쉐어링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근데 아시다시피 테크놀로지가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성적으로 우리가 기술 이전 해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굉장한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도 디렉터한테도 질문을 해보면 디렉터가 말을 못해요. 어떻게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를 프로모션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 그로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국가 비전으로 한국의 국가 비전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린 그로스를 딱 손들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린 그로스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에스캅에서 보는 이제 그린 그로스 같은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다. 단순히 돈의 투자나 자원 확보보다는 좀 시스템을 바꿔보자. 어떻게 바꿀 거냐? 리소스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에피시언시를 늘리는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발전이 그 에피시언시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런 갭을 줄여가는 정책적 제안이나 시스템 개발을 하자는 얘기고요. 그렇게 시스템 체인지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원조나 투자나 개도국한테 돈이 없는데 자꾸 투자하라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터널리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 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가격 체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그런 게 아니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인프라나 스트럭처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인비저블한 그 로나 뭐 휴먼 리소스나 뭐 레귤레이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통합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린 그로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그린 그로스가 OECD에도 나왔어요. OECD 그린 그로스 스트래티지 페이퍼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유넵에서도 그리닝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나왔고요. 에스캅에서도 그린 그로스라고 했고 코리아도 그린 그로스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OECD 그린 그로스는 OECD 국가를 위한 거예요. 선진국용이라는 겁니다. OECD가 개도국을 위해서 OECD 그린 그로스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OECD 자체도 아직도 자기들도 그린 그로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OECD는 철저하게 선진국 봉사기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정책 페이퍼가 흐름을 보면 OECD 국가의 발전 방향에 맞춰져 있는 거죠. 유넵의 그리닝 이코노미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돈과 기술의 트랜스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개도국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카본 뭐 클라이밋 체인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린 펀드, 그린 클라이밋 펀드를 만들자. 그러면 그 펀드 가지고 유넵이 잘 돈을 기술을 사거나 이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카베기는 조금 다릅니다. 에스카베기는 그 돈의 트랜스퍼나 테크놀로지를 선진국에 자꾸 어필링 한다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서 어떻게든 그 나라 안에서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절대적으로 외국의 원조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투자나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게 이제 좀 국가 케이스로 가장 이렇게 그 적용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임플리멘테이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각 정부 부처에 과제를 뭐 10대 과제를 만들어서 내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집행하겠다. 뭐 이런 집행 계획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위에 3개 페이퍼는 전부 다 좀 관념적인 컨셉추얼 페이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그린그로스가 뭐냐? 그러니까는 그린그로스는 그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일부 그걸 리플레이스하는 게 아니고 서플리멘터리한 거다. 그 다음에 임플리멘팅 스트래티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미와 엔바이러먼트를 잘 하모나이즈 하자. 에스캅은 철저하게 에스캅의 입장에서만 보면 소셜을 제외했습니다. 우리는 인바이러먼트와 이코노미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OECD 페이퍼를 잘 읽어보시면 소셜의 웰페어, 뭐 퀄러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넵 페이퍼도 그렇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 유넵 페이퍼나 OECD 페이퍼가 아웃 오브 포커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만약에 소셜까지 포함하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가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3필러 소셜, 인바이러먼트, 이코노미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린그로스가 조금 우리가 파셜 스트래티지로 인바이러먼트와 이코노미와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커스 중에서 이제 프라이어티로 뭘 둘 거냐 우리 생각한 것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비저블과 인비저블 스트럭처를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는 문제와 텍스 문제, 뭐 서브시디 문제, 그 다음에 그린 인더스트리와 비즈니스를 어떻게 프로모션할 거냐, 그 다음에 그린 프로덕션 앤 컨섬션 패턴을 어떻게 바꿀 거냐. 특히나 컨섬션 패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람들 개개인들의 생활 패턴을 다 바꾼다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방향으로 머리에 빡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린그로스가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개도국을 위한 거냐, 선진국을 위한 거냐. 우선 뭐 선진국이 그러면 지금 서스테너블 하냐. OECD가 그린그로스 페이퍼를 만든 거 보면 그렇지 않다고 자기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개도국이 제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린그로스를. 자꾸 인바이러먼트를 좀 부정적인 걸로 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오일 가격이 오르면 어디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느냐? 그러면 개도국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존 전략이거든요. 에피션시를 최대한 에코 에피션시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정책이나 시스템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 맞을까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바이벌 스트래티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독이 이제 좀 주저하는 이유가 있긴 있죠. 몇 가지가. 그래서 이제 석세스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석세스 케이스가 없다는 거고. 이거를 그린그로스를 머니와 테크놀로지 이슈로 본다는 거예요. 우린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녹색 성장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린그로스를 옵셔널 케이스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프루프가 있냐, 어떤 좋은 케이스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롱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라이트 퀘스천은 뭐냐면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해픈하는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가느냐는 걸 문제지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에스캅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조직은 또 다르게 보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에스캅을 실제로 그린그로스가 우리가 약간 컨셉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실제로 실현화 시킬 거냐.
이 정부 주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시스템이 셋업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민간 사회가 잘 융합해가지고 뭔가를 그 바텀업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프라이트 에어리어를 좀 고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본 리소스 인텐시브 시스템에서 좀 에코 에피션트 시스템 쪽으로 가도록 시스템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가 굉장히 그 위너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싱가포르인데요. 1970년도 정도만 되면 그 제가 옛날 콜롬 플랜에서 근무할 때 보면 싱가포르에서 스리랑카로 스터디 투어 교육단을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스리랑카가 더 잘 살아서 싱가포르보다. 싱가포르에서 교육 배우러 다닐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뭐를 했냐면 다 아시다시피 차 카플레이트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금도 차 그 플레이트 경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거 지금 다시 하자고 그러면 공산주의라고 그럴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미 시스템이 어느 정도 나간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을 다시 되돌려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개발 독재 시대에 비슷한 때 가능했던 시스템이라고. 그렇지만 성공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도국한테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개도국이 리프 프로깅 할 수 있다, 싱가포르처럼 그런 사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몇 개 국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기획부 미니스터 플래닝에서 에코 에피션시 컨셉을 국가 개발 계획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5개년 개발 계획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팔로우로 이제 로드맵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국가들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린그로스 내셔널 커미티 같은 걸 만들었고요. 이제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는 그 국가 개발 계획에다 좀 넣었고요. 넣긴 넣었는데 이게 한 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한 줄. 국가 개발 계획 가이드라인에 그린그로스 하겠다, 뭐 에코 에피션시를 반영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를 그분들도 모르고 저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더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동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캅이 뭘 하고 있냐면 전반적인 그린그로스 로드맵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그 정래곤 대사, 기후협약 초대 대사하셨던 정래곤 대사님이 그 에스캅 국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진두지시하셔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고 좋은 사례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그 워터 인프라에 대해서 로드맵을 케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 2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로드맵 그린그로스 컨셉이 나왔고 로드맵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그로스 얘기는 대충 이 정도 했고요. 유엔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 프린트된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사실은 현직에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한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프린팅 하신다고 해서 뺐어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엔을 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주요 조직입니다. 이게 주요 조직인데 저희가 어디 속해 있냐면 이코노믹 앤드 소셜 카운슬이라고 오른쪽에 있는데 밑에 속해 있습니다. 에스캅이. 이제 전반적으로 세크레터리하고 이코노믹 앤드 소셜 카운슬이 이제 융합되는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지역별로 하나씩 속해 있고요. 이제 유엔에 대해 잘 모르시면 이제 저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굉장히 헷갈렸는데 유엔이 본부 조직하고 우리가 말하는 반개 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반개 조직의 대표적으로 UNDP, 유니세프, WHO, FAO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조직들이 다 반개 조직으로 속해 있습니다. 본부 조직이 아니에요. 본부 조직하고 반개 조직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유엔에서 뭐가 다르냐? 월급이 어디서 오느냐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크레터리, 에스캅처럼 세크레터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월급은 뉴욕에서 옵니다. 각 국가들이 멤버십 피를 내가지고 그 멤버십 피를 저희가 1년에 4,500만 불을 받습니다. 뉴욕으로부터.
이제 거의 다 인건비죠. 인건비로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 얘기하죠. 유니세프 돈 많이 걷잖아요. 컬렉팅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돈이 버짓이 리소스가 모빌라이즈해서 안 되면 직원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정규 직원이 20%고 예를 들어서 고용 직원이 80%, 계약직이 80%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저희 에스캅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정규 직원이 80%고 계약직 20%한테 이렇게 하는 일은 똑같은데 월급의 소스가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그 반기문 총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모빌리티인데요. 5년마다 돌리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찬반 논란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 있어야 전문성이 커진다. 학문 쪽에 너무 오래 있으면 조금 이렇게 고차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모빌리티 쪽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캐리어 도움에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급입니다. SG 세크리 제너럴이고요. USG가 언더 세크리 제너럴. 언더 세크리 제너럴이 그 UN 전체에 17명인가 있다고 합니다. ASG는 어시스턴트고요. D는 디렉터. P5, P2까지 가고요. P1은 사실상 없어졌고요. 여러분이 NC 시험을 보면 P2가 됩니다. 그 다음에 GS 스탑이라고 그래요. 제너럴 서포팅 스텝이 있거든요. 그래서 S캅에 550명이 있는데 150명이 프로페셔널 스텝이고 GS 스탑이 나머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자격 요건을 시험 볼 때 보면 P5에 시험을 보려면 우리가 말하는 P5가 과장입니다. 이제 섹션 치프 과장인데 10년 자격을 요구하고요. P4는 이제 7년 자격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P4를 들어오는 사람 보면 10년 정도 되고요. 뭐 P5 정도가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엔에 몇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쭉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분야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자기가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누가 막 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가 연구계획 세워가지고 프로젝트 세워가지고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도 좀 많은 편이고요. 두뇌 혹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좀 좋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가 아무도 안 말리거든요.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문가 그룹들하고 업무적으로 연결될 기회가 많아서 좀 배운 점도 있다.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페이퍼 달라고 그러면 잘 줘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 구하기가 좀 쉽고요.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정보가 좋은 건지 많은지 페이퍼를 계속 책상으로 몰려오는데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페이퍼를 할 때 여러 직원들이 동시에 쫙 모였다가 의견을 해가지고 페이퍼를 만드는 그런 조직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달라는 말이 뭐 하루에도 이메일을 몇 번씩 옵니다. 너의 인풋을 달라. 심지어 SG 우리 세크리 제너럴 반기문 총장 보고서에도 인풋 달라고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서로 다른 문화에서 다른 데서 온 직원들하고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그 논쟁할 기회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거긴 하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좀 더 정리될 수 있다는 점. 하루 종일 영어로 페이퍼를 봐야 되고 하루 종일 영어로 하니까는 영어가 안 늘래 안 늘 수가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또. 그리고 이제 영어나 전문 분야 실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테스트를 안 하죠. 뭐 그걸 잘할 거려니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국제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많고 발표할 기회가 많아서 자연히 스킬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한 200명 놓고 앞에 발표할 때 굉장히 떨려가지고요. 영어로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서로 다른 걸 만나니까 좀 여러 가지 좀 관습적인 면도 좀 발견하고 좀 관습이나 도덕이 서로 지역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남들이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제공해 줍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유엔이라고 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물어보잖아요. 제가 코이카 있을 때는 처음에 코이카가 94년도에 들어갔는데 자꾸 코니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꾸 설명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리고 이제 상당히 월급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학비도 대학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주택 임차비도 주고 뭐 의료 지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좀 있습니다. 차량 면세로 구입이 가능해서요. 고급차를 타볼 기회가 있는데 타고 나면 별로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 닫고 타 안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밖에 서 있어야지. 벤츠고 BMW지. 연금 시스템이 좋다고 그러는데 아직 연금 안 타봐서 모르겠고요. 조금만 방 주고 비서 주고 그래서 행정 업무 잘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일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항공권 딱 주면 알아서 그냥 딱 계산해서 그냥 가져온다는 거고요. 많은 국가 다닐 수 있고요. 그래서 오지로 갈 때도 있지만 일단 뭐 많은 국가 다닐 수 있고 비행기 시간이 9시간이 넘으면 항공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독도 오면서 이거 비싼 거 타고 와도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밤 비행기 탈 때요. 그 유엔에서 유엔 여러 조직 중에 그 이런 것만 고려한다면 아이로가 제일 좋습니다. 아이로는 복지가 가장 좋고 유엔 기관 조직 중에 5시간이 넘으면 비즈니스 항공권을 줍니다. 우리 저기 박신영 박사님 오셔서 하시겠지만 ADB하고 월드뱅크는 직원 출장 때 무조건 비즈니스하고 줍니다. 뱅크라 돈이 많은 거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9시간 정도나 뭐 8시간, 7시간 정도가 리저너블한 것 같아요. 타고 다니면서 일정 시간 넘으면 비즈니스석을 준다. 연차를 30일 주는데 토요일 포함하면 한 45일쯤 됩니다. 다 못 쓰는데요. 뭐 당연히 쓰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눈치 주는 사람 별로 없었고 저는 첫 해 가서는 잘 못 썼어요. 우리 보스가 좀 독특한 분이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꼭 책상이 치워질 것 같고 뭐 그래서 잘 못 썼어요. 요새는 좀 씁니다. 62세까지고요, 작년이. 처음에 갈 때는 유엔에서 코이카 그만두고 이제 유엔 떠날 때는 굉장한 굳은 결심을 했죠. 이거 여기서 서바이브 해야 되는데 2년마다 계약되는데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주인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해고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보스가 밑에 사람을 해고시키려면 이 사람이 퀄러파이하지 않다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아랫사람이 무능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좋은 추천장을 써서 다른 섹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좋은 추천장이 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농담 같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데리고 있지 뭐하러 이렇게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유엔 반개 조직이라고 소위 이제 특별 조직이라는 것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자리를 좀 수 있다. 그래서 유엔 EP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새 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자녀 교육상에 이제 조금 국제학교를 보내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요. 또 많은 학부모들이 한국 학생보다 뒤질까봐 걱정도 공부 안 하니까. 국제학교 보내서 이제 영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국어 걱정을 해야 돼요. 제 둘째도 이제 국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토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 가서 영화를 들으면 잘 안 들려요, 다. 그럼 꼭 큰딸한테 물어봐요. 다 들리냐? 그래서 이렇게. 걔는 다 들린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왜 안 들리지?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20년 넘게 했는데. 그렇고요. 좀 안 좋은 얘기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뺐었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제 생각이니까. 주인이 없어서 굉장히 느슨해요. 그래서 잘 안 자르고요. 생각보다 가난해요. 유엔 정규 조직 예산이 1년에 42억 불인데 그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가는 돈만 100억 불입니다. 개발에 쓸 돈이 없는 거죠.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일반 사람보다 전문가인데 전문가끼리 비교하면 특별히 탁월한 전문가 집단이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차가 좀 있고요.
유엔에서 자료가 굉장히 제일 많이 이용되죠. 뭐 저도 그렇고 깊숙이 들어가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믿지 마시기를. 왜 그러냐면 유엔도 데이터를 국가에서 받거든요. 일일이 다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데이터도 받고 그래요. 예를 비근한 예로 한국의 물 공급률이 92%인가 그래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100%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동료가 와서 그런 거예요. 한국이 훨씬 나은데 이거 자료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낸 게 100%인 거예요. 유엔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문제에 좀 신뢰성이 문제가 좀 있다. 그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한 순수한 집단이냐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관료적 조직에 가깝고요. 굉장히 뷰로크рат합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 대비 그냥 국제 공무원이다. 뭐 이런. 조금은 개독을 도우려고 하죠. 그런데 공무원처럼. 근데 NGO 같지는 않고요. 하루 종일 영어 써서 영어 머리에서 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문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요. 요새는 말이 되니까 계속 문장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영어 단어를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그것도 좀 스트레스고. 그래서 인터넷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점심 때 한국 사람들이 에스캅 유엔에서 따로 모여서 식사하거든요. 한국말로 하면서 좀 이렇게 머리를 쿨링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유엔에 곧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P2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책상 이론에 강해서 공자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해보진 않았는데 개독 보고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린그로스도 지금 그렇거든요, 사실. 근데 유엔이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잘못된 뭐라고 그러냐면 개독은 너희들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얘기한 종종 하거든요. 네. 시간 뭐 말씀하십시오. 그냥 끊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한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라고 한다는 거고요. 뭐 유엔 회의하면은 클라이밋 체인지 회의하면 와서 보니까 전기나 뭐 자재를 더 쓰더라 뭐 이런 얘기죠. 점심시간 때 집에 갈 때 전기 끄고 가는 직원이 별로 없고요. 상급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보수 눈치 보는 상대적으로 계층적 조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엔 자비 정치적 결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에스캅에서 제일 150명 중에 많은 국가 1위 일본입니다. 2위 중국입니다. 3위 미국입니다. 이렇게 쭉 갑니다. 한국이 한 7위쯤 되고요. 뭐 베트남 이런 데는 한 명 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내부 규정이 굉장히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유엔 조직을 다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트랜스페어런시합니다. 그러나 에피시언시가 꽝이고요. 지식을 공유한다는 목적에서 뭐 이렇게 국제회의 하지 않습니까? 몇십만 불씩 쓰는데 가끔은 이제 그냥 돈 개독에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부당하게 잘렸을 경우 내가 잘렸다. 총장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나?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는지. 내부 행정 절차는 구제 절차는 있고요. 출장 시에 음식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문화 사람들하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 갈등이. 나는 요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요만큼은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메일 보내는 때. 부모님, 형제들 떨어져 살아야 되고. 친구 당연히 없어지고. 자녀 정체성 결여 생기고. 국어 문제 생기고. 앞에서 저기 좀 더 이상 할까요? 예. 뭐 하여간 이 정도고 뭐 혹시 이제 나중에 질문 기회 있으면 또 이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